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고 가장 차가웠던 복수의 기록입니다. 10년 넘게 믿어온 남편과 그 남편의 곁을 파고든 한 여자.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꽃다발을 들고 퇴근했죠. 미니 씨, 우리 벌써 10년이나 됐네. 고생 많았어. 그 말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택배 완료였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어요. 보고 싶어, 자기야. 아까 본 건데 또 보고 싶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제 평온하던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는 건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이니까요. 저는 남편이 나오기 전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단순히 헤어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려 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가면을 썼습니다. 평소보다 더 상냥한 아내가 되었고 남편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더 완벽하게 내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흥신소를 통해 그 여자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름은 한소라. 남편의 회사 근처 카페 사장이더군요. 젊고 화려한 외모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새 차를 사주고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단계는 그 여자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그 카페의 위생 상태와 탈세 정황을 제보했습니다. 구청과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자 소라는 당황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그녀를 돕기 위해 돈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이라며 맡겨둔 돈을 주식에 투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상장 폐지 직전에 위험한 종목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남편의 탐욕을 이용했습니다. 돈이 급했던 남편은 제 제안을 덥석 물었죠. 그 사이 저는 소라에게 접근했습니다. 남편의 아내라는 신분을 숨기고 그 카페의 단골 손님이 된 척하며 그녀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유부남인 건 알지만 너무 사랑한다며 곧 그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에게 올 거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어머, 정말 부러워요. 그 남자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속으로는 칼을 갈면서 말이죠.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투자한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돈까지 날려버린 남편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 우리 집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 말이야. 내가 몰래 담보대출을 좀 받았어. 친정 오빠 사업이 힘들다고 해서 도와줬거든. 남편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비상금도 사라지고 유일한 자산인 집까지 위태롭다는 사실에 그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소라를 호텔 라운지로 불러냈습니다. 드디어 제 진짜 정체를 밝힐 시간이 온 거죠. 소라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앞에 앉자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웬일이에요? 여기서 다 보고. 저는 가방에서 남편과 그녀의 불륜 증거가 담긴 사진 수백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소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언니 미쳤어? 소라가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침착했습니다. 소라 씨, 아니 한소라 씨. 내 남편이랑 노는 건 즐거웠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 그거 내 명의로 된 돈으로 나간 거야. 그리고 내 카페에 들어온 조사들, 그거 다 내가 시작한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제부터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뺏을 거니까. 소라는 발악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남편은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제가 미리 남편의 법인카드 오남용 내역과 공금 횡령 정황을 회사 감사팀에 제보해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사랑도, 돈도, 사회적 지위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미니야, 내가 잘못했어. 소라랑은 그냥 호기심이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용서는 신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소라한테 사준 차, 그리고 그 오피스텔 보증금, 그거 다 불법 증여로 소송 걸었어. 당신 회사에서도 곧 연락 올 거야. 파면은 당연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준비해.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소라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라 씨, 내일 내 부모님 댁으로 소장이 배달될 거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그동안 남편에게 받아간 돈들 반환 소송까지 전부 다. 너희 부모님도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셔야지. 소라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녀의 카페는 이미 폐업 절차를 밟고 있었고 그녀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옷들은 가압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몇 달 후 재판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소라는 막대한 위자료와 반환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처절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저는 남편의 유책 사유를 완벽하게 입증해 거의 모든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수는 허무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지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의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덫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정교했거든요. 남편과 그 여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동안 저는 그들이 다시는 이 사회에서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도록 숨겨둔 마지막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구치소에 수감된 후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친딸처럼 아낀다며 입바른 소리를 하시던 분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위기에 처하자 본색을 드러내시더군요. 미니야, 어떻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럴 수 있니? 10년 넘게 산 정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남편을 감옥에 보낼 수가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여편네가 꼬드겨서 그런 거 아니겠니? 제발 고소 좀 취하해다오.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통곡하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실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끼시는 그 아들이 어머니 노후 자금까지 주식으로 날렸다는 사실은 잊으셨나요? 제가 드린 정보 때문에 날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여자 오피스텔 보증금 대주느라 급하게 돈을 빼돌리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자신의 돈이 얽혔다는 걸 아는 순간 아들에 대한 연민보다 돈에 대한 상실감이 더 커지신 거겠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시던 아들의 불륜 사진들을 조용히 등기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소라의 차례였습니다. 소라는 신용불량자가 된 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 SNS를 뒤적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너도 편하게 못 살 줄 알라며 익명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더군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그녀가 가장 두려워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소라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가정을 파탄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흥신소를 통해 그녀의 과거 피해자들을 수색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상처를 안고 살고 계시더군요. 저는 그분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을 도왔습니다. 혼자라면 힘들었겠지만 여러 명이 모이니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소라는 제가 제기한 소송뿐만 아니라 과거의 악행들에 대한 대가까지 한꺼번에 치러야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살던 집에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소라의 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쓰러지셨고 그녀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제가 너무 잔인한가요? 하지만 그녀가 제게 준 고통에 비하면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면회를 가던 날이 기억납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남편은 제가 알던 그 깔끔하고 자신감 넘치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 그는 저를 보자마자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미니야, 나 여기서 좀 꺼내줘. 여기 너무 무서워. 내가 다 잘못했어. 나가면 정말 잘할게.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저는 무표정하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신이 나온다고 해도 갈 곳은 없어. 우리 집은 이미 팔렸고 그 돈은 내가 다 챙겼어. 당신 명의로 된 빚만 산더미처럼 남겨뒀거든. 아, 그리고 소라 소식 궁금하지? 소라는 지금 자기 부모님 집까지 날려먹고 어디론가 도망쳤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여자가 당신 면회 한번 안 오는 거 보면 느낌이 좀 와. 남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저는 면회실을 나오며 남편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의 남은 재산을 처분해서 피해 보상금을 정산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물론 그 피해 보상금의 우선순위는 저였습니다. 합법적으로 그의 모든 것을 제 명의로 돌려놓는 과정은 길고 지루했지만 결과는 달콤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는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살던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아무도 저를 모르는 조용한 곳에서요. 가끔 손님들이 묻습니다. 사장님은 어쩜 그렇게 평온해 보이냐고 말이죠.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큰 풍랑을 겪고 나니 이제야 잔잔한 바다가 보이네요. 그런데 며칠 전 낯선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소라였습니다. 그녀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것 같더군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니, 제발 살려주세요. 저 지금 갈 곳이 없어요. 밥 한 끼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언니 앞에 안 나타날게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소라 씨, 내가 먹은 밥값이 남의 눈물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니? 나는 너에게 줄 밥 한 톨도 아까워.
죽지 말고 살아서 내가 지은 죄를 다 갚으렴.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비야.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바꿨습니다. 이제 정말 그들과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불륜이나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혀를 찹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뒤에 숨겨진 피해자들의 피눈물을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요. 나를 파괴하려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파괴로 응수해 주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는 것을요. 이제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복수자도 아닌 그저 오민이라는 이름의 한 여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제 모습이 보입니다. 상처는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는 제가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남편은 조만간 출소하겠지만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정가자라는 낙인과 갚을 수 없는 빚, 그리고 등 돌린 가족들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겁니다. 소라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화려했던 젊음은 지나가고 그녀에게 남은 건 비참한 현실뿐일 테니까요. 드디어 남편이 출소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죠. 저는 그날 일부러 평소보다 더 화사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남편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교도소 정문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던 대기업 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잔뜩 굽은 등과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한 초라한 중년 사내만 서 있더군요. 그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주춤하며 멈춰 섰습니다. 미니야, 정말 내가 온 거야? 나를 데리러 온 거니? 그의 목소리에는 신락 같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아주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데리러 온 게 아니라 전해줄 게 있어서 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쌓인 빚 독촉장과 그가 제게 갚아야 할 위자료 강제집행 통지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출소하는 사람한테 이래야겠어? 남편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여보, 아니, 이제는 남남이지? 당신이 그 여자한테 쏟아부은 돈, 그리고 나 몰래 빼돌린 비자금들,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냈어. 이 서류들은 당신이 앞으로 평생을 바쳐도 다 못 갚을 빚의 시작일 뿐이야. 당신이 감옥에서 보낸 2년은 천국이었을 거야.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니까.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군요. 통쾌함보다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제 인생에서 그라는 오점을 완전히 지워버린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소라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유흥업소를 전전하다가 결국 제 꽃집 위치를 알아내 찾아왔습니다. 한밤중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던 저를 그녀가 가로막았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빛은 도끼로 가득 차 있더군요. 오민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너만 아니었으면 나 그 사람이랑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어. 소라는 식칼을 꺼내 들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가 저를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미리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해둔 상태였거든요. 제가 뒤로 물러나자마자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소라는 바닥에 눌린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나, 저 여자가 내 인생을 뺏어갔단 말이야. 저는 소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소라 씨, 내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내 욕심이야. 남의 것을 탐내면 내 것도 잃게 된다는 걸 왜 아직도 모르니? 너는 이제 살인미수까지 추가됐네. 축하해.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사람 곁으로 곧 가게 될 거야. 같은 감옥은 아니겠지만 말이야. 소라가 연행되어 간 후 가게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렸습니다. 무서웠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제 발로 파멸의 길을 완성하러 와주었으니까요. 이로써 소라는 장기 복역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저는 법적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몇 달 뒤 남편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구질구질한 사죄와 함께 자신이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구구절절 적어놨더군요.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연명하고 있다면서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용서라는 건 사람이 반성할 때나 하는 것이지 괴물이 아쉬울 때 구걸하는 건 용서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이제 제 꽃집은 입소문이 나서 지역에서 꽤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꽃을 만지며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을 함께합니다. 가끔은 사연을 가진 손님들이 제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줍니다. 세상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요. 복수를 끝내고 얻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복수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제 삶의 회복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던 이유는 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발판을 딛고 아주 높이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기만하고 있나요? 혹은 당신의 친절을 이용해 뒤통수를 치고 있나요? 화를 내고 울기 전에 먼저 준비하세요. 감정은 한순간이지만 기록과 증거는 영원합니다. 차갑게 식은 복수만큼 맛있는 요리는 없다는 말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참 많이 울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저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남편도 소라도 이제는 제 기억 속에서 흐릿해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내일 피어날 꽃봉오리를 보며 내일을 꿈꿉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제 평온한 일상을 뒤흔드는 마지막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전 시어머니였죠.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중년 여성을 보고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예전에 그 고상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다 떨어진 가방을 움켜쥐고 초라하게 서 있는 그녀를 보니 10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제 물음에 그녀는 다짜고짜 제 손을 잡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희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우리 민호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걔가 지금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죽어간단다. 내가 너한테 했던 잘못들, 내가 다 빌게. 제발 그 소송들만 취하해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 정가자 된 것도 모자라 평생 빚쟁이로 살게 할 수는 없잖니. 저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얽히면 사람 본성 나온다고요. 어머니, 아드님이 어머니 돈 날렸을 때는 그렇게 욕을 하시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저는 이미 그 사람과 남남입니다. 그 사람이 굶어 죽든 말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보낸 그 사진들 보셨잖아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보셨으면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면 안 되죠. 시어머니는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참 독하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모질 수가 있어?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산 게 누구 덕인데?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 집안 식모였나요? 맞벌이하며 집안일 다 하고 어머니 병원비며 생활비까지 제가 제 월급으로 다 냈던 거 잊으셨어요? 당신들이 누리던 그 평화는 제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이제 그 평화가 깨진 건 당신들의 탐욕 때문이지 제 탓이 아닙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결국 그녀는 욕설을 내뱉으며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악연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모른다는 것을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걸 독하다고 비난하는 그 뻔뻔함이 제가 그들을 무너뜨려야 했던 이유였다는 걸 다시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소라의 재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살인미수와 상간녀 소송, 그리고 과거 사기 행각들이 겹쳐 그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수의를 입은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카페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의 행복을 탐내다 제 삶을 시궁창에 처박은 가련한 범죄자일 뿐이었죠. 그녀와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깨끗이 치워야 할 쓰레기 하나가 처리되었다는 덤덤함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는 결국 파산 신청을 했지만 저에게 갚아야 할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은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되어 평생 그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최저생계비만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저에게 압류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저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죠. 이것이야말로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제 꽃집 한편에 작은 테이블을 마련해 놓고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소연을 들어주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제 법적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 꽃집은 이제 상처받은 영혼들이 쉬어가는 사랑방이 되었죠. 한 손님이 제게 묻더군요. 사장님, 복수하고 나면 정말 속이 시원한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원함은 잠시뿐이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나 자신의 강인함은 영원합니다.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가 망가뜨린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끝났을 때 내가 웃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조금 길었죠? 하지만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의 가슴에 한을 심었다면 그 한을 칼로 갈아 당신의 방패로 만드세요. 눈물은 약한 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강한 자가 더 강해지기 위해 흘리는 윤활유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의 공기가 참 맑네요. 내일은 또 어떤 예쁜 꽃들이 피어날지 기대됩니다. 제 삶은 이제야 비로소 제 것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저 자신으로 사는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혹시 지금 이 라디오를 들으며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씨앗이 되어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화려한 꽃이 피어날 날이 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고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의 관객조차 되지 못하는 엑스트라일 뿐이니까요. 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그들은 이미 퇴장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단독 공연을 멋지게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긴 시간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힘들 때면 언제든 제 꽃집으로 놀러 오세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